2025년 가을 학기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명예교수인 정윤찬입니다. 보안 시스템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1970년도 말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주로 통신 보안 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물론 인터넷은 7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만은 70년대 말까지 거의 인터넷이 없었고요. 주로 통신은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선 통신은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무선 통신에서는 이 전파의 특성상 누구나 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적에게 나의 통신이 감청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이제 많이 이용되기 시작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www라는 그 웹이 나오면서 교육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전화, 한때 우리나라도 그 다이얼 패드라는 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인터넷 전화가 나오면서 이제 통신이라는 것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전화나 무선장치,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신하던 그런 통신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통신조차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느냐 하는 그 문제로 보안 시스템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통신 보안 시스템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비아폰이죠. 그 비아폰을 이용해서 지휘를 하고 하는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와 같은 비아폰도 사실은 이 보안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보안 시스템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보안 시스템이요. 자, 그러다가 2008년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블록체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 즉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 보안 시스템도 이게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통신보안 시스템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거의 공개키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시기가 비슷합니다. 70년대 말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 나왔죠. 그러면 그 공개키 나오기 전에서는 통신보안 시스템은 재래식 암호화 기술인 대칭키 암호화 기술로 보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통신보안 시스템은 주로 재래식 대칭키 암호화 기술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인터넷 사이버 공간 보안 시스템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 통신보안 시스템, 인터넷 사이버 공간 보안 시스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보안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중간중간에 공개키 암호화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또 통신보안 시스템을 공부를 하려면 통신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 보안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인터넷 TCP/IP 모델 아키텍처를 알아야 됩니다.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알아야지만이 그게 어떻게 보안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나누어서 15회에 걸쳐서 하나씩 강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신보안 시스템, 첫 번째 통신보안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통신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강의니만큼 양이 좀 많아서 통신 시스템을 두 개를 나눠서 LT 아키텍처 1과 LT 아키텍처 2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통신 시스템인데 왜 LT 아키텍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2G도 있었고요, 3G도 있었고요, 4G도 있습니다. 앞으로 5G도 있고요. 근데 2G와 3G는 지금 물론 이용은 되고 있지만은 주로 4G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G는 LT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Long-Term Evolution 그래가지고 그 LTE 아키텍처를 공부하는 것으로 통신 시스템을 대신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TE 시스템 아키텍처의 개요를 봅시다. 예, 오늘은 개요만 공부하겠습니다. LTE 무선 아키텍처나 LTE Evolved Packet Core 아키텍처나 LTE Bearer, 그 다음에 LTE 제어 아키텍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TE 시스템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요. 여기 이제 가입자 단말이죠. 단말.
단말이고 UE라고 합니다. 유저 이퀴먼트랍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단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말. 유저 단말. 단말이라는 것은 거의 단말. 터미널인데요. 터미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환망, 통신망이 교환망일 때요. 서킷 스위치로 이루어지는 교환망일 때, 이때 여기에 붙는 이 전화기나 핸드폰, 무선 핸드폰요. 이 무선 핸드폰은 이 기능이 아주 심플했죠.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다이얼을 누르는 거하고 전화를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말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이제 인터넷이 오면은요, 인터넷. 인터넷이 오면은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니까 이게 단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걸 인터넷에서 쓰는 이거를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호스트. 호스트가 뭡니까? 호스트라는 주인인 주인. 여기서는 과거에 그 2G, 3G일 때 이럴 때는 망, 네트워크 이게 주인이고 요놈이 터미널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요 주인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장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장치 이게 호스트가 되고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 코어입니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 있죠. 스마트폰에는 기능이 많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은행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도 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똑같아요. 과거와 다르죠. 이런 개념하고는. 그래서 LTE 시스템도 이 개념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LTE 시스템은 이 개념을 따릅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 하면은요, 과거에 2G, 3G를 가리켰던 사람들은 이 4G로 넘으면서요, 4G, LTE로 넘으면서 이거 강의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G, 3G는 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설계되어 있고요. 4G는 인터넷 구조 이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컴퓨터 네트워킹을 아는 사람이 LTE를 공부하면은 더 통신 시스템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LTE 시스템에서는 이게 단말이라고 부르지 않고
UE라고 부릅니다. UE. 유저 이퀴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에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이퀴먼트가 이게 장비란 뜻입니다. 장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장비가 뭡니까?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이게 이제 LTE가 오면은요, 이게 거의 인터넷에서 호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단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UE라고 부르고, 자, 그 UE들이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LTE는 무선이기 때문에 뭔가 그 와이파이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접속하듯이 뭔가 접속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LTE에서는 e노드 B라고 하는데요. e노드 B. 이것도 이제 노드 개념에서 이볼브도 됐다 그래서 e노드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액세스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액세스 도메인. 유저들이 이 e노드 B를 통해서 액세스되는 구간, 이 구간을 액세스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TE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볼브드 패켓 코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볼브드 패켓 코어요. 이볼브드 패켓 코어. 이볼브드 패켓 코어는 MME 나중에 이제 하나씩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로 써놨는데 실제로는 두 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서빙 게이트웨이하고 PDN 게이트웨이하고 두 개가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볼브드 패켓 코어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MME, 서빙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PDN 게이트웨이.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S 게이트웨이, GW, P GW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 장치로 이루어지는 이볼브드 패켓 코어 도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도메인이 있습니다. 제어 도메인은 이 컨트롤 도메인이요. 이 컨트롤 도메인은 이제 그 사용자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HSS 이게 이제 이 UE도 마찬가지로 LTE도 유심 카드를 쓴단 말입니다. 유심 카드. 고객이 나에게 등록된 고객인지를 계속 전화를 걸 때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유심 카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이 HSS와 통신을 해야 돼요. 여기가 서버인데 여기가 통신을 합니다. 해서 과연 이 UE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퀴먼트인지 가입자인지 인증을 해줍니다. 이 HSS를 통해서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PCRF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될 때 음성도 패켓 단위로 접속이 되니까 그 패켓 단위로 그 사용 요금을 매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거고요. PCRF는. 그 다음에 IMS는 음성 같은 것을 이제 인터넷이 그 음성 통신을 해줄 수 있도록 나중에 가면 SIP 같은 거라고 하는데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동작하게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해주기 위한 장치죠. 음성을 인터넷과 연결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 제어 도메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순수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점선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컨트롤, 이게 회선교환망,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시그널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어, 컨트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얼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전화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컨트롤이 돼야 되니까 그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 이 컨트롤 역할을 이 점선을 통해서 컨트롤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과거의 통신 시스템은 2G 또는 3G였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4G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면은요, 통신 시스템을 보면은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2G부터 볼까요? 2G요. 2G부터 왜 원지는 그러면 없느냐? 우리가 원지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있었죠. 당연히.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은 원지는 아날로그 시대 통신입니다. 아날로그. 2G부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통 2G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뭐 처음 나올 때 이야기죠. 이제 원지란 것은 60년대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PSTN 그래가지고요. 과거에 KT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전화망 같은 겁니다. 전화망이죠. 전화망. 그러니까 서킷 스위치,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4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서킷 스위치가 뭔지, 패킷 스위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해서 배웠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서킷 스위치로 이루어지는 전화망입니다. 이게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 줄말이 PSTN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화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G는 무선이 이게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요. 핸드폰이 이 BTS가 뭐냐니까 여기 보세요. BTS가 베이스 트랜시버 스테이션, 기지국. 여기 BSC, 스테이션 컨트롤러,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 요걸 묶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베이스, BSS라고 부르죠. BTS와 BSC를 합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MSC, 이게 뭐냐니까 모바일 스위칭 센터입니다. 여기에 서킷 스위치에 여기에 전화망에다가 스위치가 들어가죠. 스위칭 센터가 여기 들어가요. 많은 스위칭 센터. 이게 옛날에 KT에 있었던 전화국입니다. 이게
전화국 교환기로 이루어지는 전화국요. 근데 여기 모바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그 스위칭 센터가 필요합니다.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그래가지고 이제 가입자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요 스위칭 센터를 조금 개조를 한 게 모바일 스위칭 센터입니다. 그래서 2G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나왔단 말입니다. 인터넷이 7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 무선 쪽을 2G를 이 전화망에다가 연결시켜도 되지만은 이걸 어떻게 인터넷으로 연결을 못 시킬까? 인터넷으로요? 근데 이제 인터넷은 이게 패킷 스위치란 말입니다. 이게 패킷 스위치요. 이게 전화망은 서킷 스위치입니다. 서킷 스위치로 이루어지고요. 인터넷은 패킷 스위치로 이루어집니다. 그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전화망에서는 회선을 처리하고요. 이 인터넷에서는 패킷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BSC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려고 보니까 뭔가 중간 장치가 필요해요. 그걸 만든 게 GPRS 시스템입니다. GPRS는 GGSN과 SGSN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약자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약자입니다. 다 GPRS가 들어가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떼내와 가지고 요거를 2.5G라고 불러요. 2.5G라는 것은 자, 무선 쪽은 2G와 똑같이 사용하고요. 단지 이 서킷 스위치망, 전화망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요 부분, 중간 연결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2.5G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하니까 2G 시스템에다가 이걸 써서 이렇게 통신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이거 그래 안 되겠다. 2G를 이거를 아예 이걸 바꾸자. 그래서 노드 B, BTS 대신에 노드 B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BSC 대신에 RNC로 바꿔서 이거를 RNS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RNC, 레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 그 다음에 노드 B. 베이스 스테이션 노드다 그런 뜻입니다. 노드 B.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무선히 사용하기 최적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바일 스위칭
서브스크라이버가 유저 이퀴먼트로 바뀝니다. 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단말로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3G라고 부릅니다. 3G.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4G에 오면은 이걸 다시 바꿉니다. 자, 이 노드 B, 이 RNC와 노드 B로 이루어졌던 것을 복잡하게 둘로 만들 필요가 없네. 하나의 장비로 만들자. 이 노드 B로 만들어서 이 자는 이볼브도 됐다. 혁신됐다. 하나의 장비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다시 설계를 해요. 요것들을 GPRS를 다시 설계를 합니다. 최적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최적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만든 게 이제 코어 장비로 MME,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 요걸 만들어서 요 부분을 우리가 E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볼브드 패킷 코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단말은 UE, 그 다음에 액세스 도메인, 그다음 코어 네트워크, 이볼브드 패킷 코어 이렇게 해서 이 4G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EPC는 GPRS의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2.5G에서 만들었던 요 GPRS요. 이게 3G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용이 됐죠.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EPC는 GPRS의 진화된 형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접근 도메인을 볼까요? 접근 도메인, 액세스 네트워크 요쪽 부분입니다. 접근 도메인을 보면은 요게 요 3G에서 만들어졌던 노드 B와 UMTS가 3G거든요. RNC, 요 RNC요. 노드 B RNC. 요게 요것이 이 노드 B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2G에서 보면은 이게 GSM이라는 게 이게 2G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G. 요거는 3G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2G에서는 기지국 컨트롤러, BTS와 BSC 이것이 이걸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LTE 시스템으로 오면서요. 그래서 이 액세스 도메인에 있는 이 노드 B는 하나의 네트워크 요소죠. 여기서는 2G에서는 이게 BTS도 있고 BSC도 있고 3G에서도 노드 B도 있고 RNC도 있고 근데 4G에서는 이 노드 B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키텍처를 간소화했어요. 이유는 자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인터넷만 이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인터넷. 여기서는 전화망을 이용했죠. 전화망. 이거는 전화망도 이용하고 뭔가 2.5G를 통해서 인터넷도 이용하고
3G도 마찬가지로 3G도 연결되잖아요. 3G도 전화망도 이용하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4G에 오면은 이제는 인터넷만 이용하면 되니까 인터넷만 이용하면 되니까 이 전화망은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지연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데이터 처리량과 신호 전송 속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볼브드 패킷 코어를 봅시다. 이 부분요. 자, 이 EPC는 MME, 이게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엔티티라고 하는데, MME. 그 다음에 서빙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P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MME는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점선으로만 연결되죠. 점선으로. 이게 이제 통신 시스템을 보면은요, LTE 구조를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그 플랜이 있고요. 컨트롤 시그널이 전달되는 플랜이 있습니다. 나눠서 봐야 돼요. LTE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물론 컨트롤 데이터도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일반 유저 데이터도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엄연히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 시그널링, 그 컨트롤 하는 그 데이터들하고 이거는 사용자가 보내고 통신하고자 하는 데이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컨트롤 데이터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그 컨트롤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유저 데이터고요. 유저 데이터. 그래서 이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그 유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점선은 컨트롤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 컨트롤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심에는 이 MME가 있습니다. MME가. 이건 유저 데이터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역평면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데이터. 그래서 EPC의 지역평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MME입니다. 그래서 뭘 제어하느냐 하면은 사용자 인증, 누가 이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요금을 낸 사용자인지 등록이 된 사용자인지 그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컨트롤 도메인에 있는 HSS와 통신을 해봅니다. 이 컨트롤 시그널을 통해서요. 그걸 이제 MME가 주관해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증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관리, 이 유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뭐 제주도에 있는지, 아니면 뭐 전라도 광주에 있는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역할을 역시 MME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서빙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서빙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평면, 이 아까 얘기했던 유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용자 평면에 상주합니다. 자, 컨트롤은 이게 지역 평면이라고 하고요. 사용자 데이터는
이게 사용자 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빙 게이트웨이는 이 사용자 평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인터넷 쪽으로 보내주고, 여기서 오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받고, 다운링크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또 이 서빙 게이트웨이는 이게 이제 그 통화 중에 E 노드 B를 바꿀 수가 있어요. 통화 중에 그걸 이렇게 핸드오버라고 하는데, 핸드오버를 할 때 이 노드 B는 바뀔 수가 있어도 서빙 게이트웨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동성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 우리가 방송할 때 앵커는 자리를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뭐 부산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뭐 이렇게 기자들은 자리를 바꾸지만은 앵커는 중앙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서빙 게이트웨이는 그 핸드오버가 일어나도 앵커 역할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위로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PDN 게이트웨이, 줄여서 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요. P 게이트웨이도 역시 사용자 평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점선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제어 평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선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가 사용자 평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자 평면요. 그래서 이 P 게이트웨이는 그 사용자 평면에 존재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터넷 IP의 모빌리티 앵커 포인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사용자 평면을 통해서 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들은 유의에서 오는 데이터들은 결국은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 가게 되죠. 인터넷으로 가게 되는데 인터넷은 이게 국경이 없죠. 이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여러분들 뭐 인터넷 들어가서 웹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 웹이 뭐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뭐 그거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터넷은 글로벌 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이 이게 IP 프로토콜로 작동이 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컴퓨터 네트워킹을 배우면은 이제 이 IP 프로토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IP 프로토콜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어 사용자 데이터들이 글로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결국 여기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오는 데이터가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모빌리티 앵커, 이게 이제 이동 파트거든요. 이동 파트, 모빌리티. 거기에서 앵커, 이거 입장에서 봤을 때 변함없는 앵커, 움직이지 않는 앵커는 요겁니다. P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변함없이 상대하는 것은 요 P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그 유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려고 그러면은 유이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인터넷 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있어야 되죠.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게이트가 IP 주소를 유의에 대한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이 P-게이트가 이 유의에 대한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 인터넷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IMS를 통해서 이제 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P-게이트가 이 IMS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터넷 측면에서 봤을 때 앵커 포인트이기 때문에 P-게이트웨이가요. 그 데이터 흐름 감지하고 뭐 필요하면은 그 패킷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P-게이트웨이에서. 중요한 것은 P-게이트웨이는 글로벌 IP 프로토콜의 앵커 포인트다. 이쪽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상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유의들의 IP 주소를 이 P-게이트웨이가 IP 주소를 할당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어 도메인에서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컨트롤 도메인요. 제어 도메인은 물론 이제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IMS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HSS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 그 다음에 정책 과금 이런 것을 하는 PCRF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보안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컨트롤 도메인에 HSS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입자 관련된 그 주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 HSS가요. 물론 키 값도 나중에 가면 보안 시스템에 필요한 키 값도 유심 키 값도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 도메인에는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9월 4일 보안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